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드디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왔죠. 싱크어게인. 예, 예, 싱크어게인 3부. 예, 집단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 예, 그래서 이제 평생 학습 공동체 만듦. 이렇게 해서 8, 9, 10장이 이제 3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사실 집단 차원에서 다시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겠죠.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음, 그래서 8장에 보면 평행선을 달리는 토론을 하나로 녹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려운 대화 연구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본 것 중에 그 차이나는 클래스 있죠. 네. 김현철 교수님도 예전에 거기 출연하셨잖아요. 2번 타자로 나갔습니다. 예, 예, 예. 네, 초창기죠. 예, 예. 이번에 책 거 보니까 로비스트 산업에 대해서 그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음, 그래서 총기 규제가 쉽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로비를 하는 것을 수면 위로 띄울 것이냐, 음, 공식화하지 않고 이 뒤에서 이렇게 하게끔 놔두느냐.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사실 공식화하고 합법화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조금 공부를 좀 해서 좀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 되게 모르는 게 많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려운 대화연구소에 뭐 낙태나 총기, 뭐 이런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로비스트 산업이라고 이제 아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책 내용과 연관해서 보니까 되게 좀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예, 일단은 제가 뭐 이게 좀 서두를 좀 꺼냈는데 일단 좀 두 분께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전체 큰 그림은 항상 우리 김두열 교수가 숲을 좀 보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부는 이제 크게 뭐 3장으로 나누어져 있죠. 8장, 9장, 10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 첫 번째 장이 이제 격앙된 대화. 그러니까 이제 양극으로 갈리는 거죠. 양극단의 대화가 이분법으로 갈려있는 대화를 어떻게 하면은 이 건설적인 결론으로 끄집어낼 건가. 뭐 진보, 보수, 뭐 낙태, 찬성, 반대, 총기 사용, 뭐 금지, 이런 것들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은 건설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뭐 제시하라, 뭐 감정을 배제하라 해놓고는 또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감정이 들어가는 게 훨씬 생산적인 뭐 토론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8장이 좀 어려워요. 8장이 어렵고 이론도 좀 많고 그래요. 그다음 9장에는 뭐냐 그러니까 think again, 그 텍스트에 관해서 교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예전에 1960년도 쓰는 교과서를 지금 한번 읽어봐라. 그거 맞는 게 있냐?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교과서는 우리가, 야, 교과서에 나온 거더라.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 우리가 배운 게 사실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가 옳고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교과서조차도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think again 해서 다시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학습 조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습 조직 이야기는 이제 나사에서 디스커버리호가 2번 폭파됐어요. 그래서 14명에 한 번에 7명씩 14명의 그 우주 비행사가 죽었는데 이거 전부 다 간과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think again 하는 학습 조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부는, 1부는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이었죠. 그죠? 개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집단적인 부분. 이제 세 번째는 조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부분에서 조직 개발이라든지 이제 그 기업체에서 쓸 수 있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지식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훑어보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 8장에 격앙된 대화 평행선을 달리는 토론을 하나로 녹이다. 뭐 이런 제목인데, 결국 이제 아까 예를 들었듯이 임신, 중절 또는 뭐 낙태, 이 표현 자체가 벌써 낙태라고 하는 거는요, 이 태아를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그 어볼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건 살인이다. 네.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이 진행되다가 중간쯤에서 멈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어볼션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슈고 대선에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누구든지 어볼션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이냐 반대의 입장이냐를 꼭 밝히게 언론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 복잡한 문제고 제가 다음에 좀 공부 더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림없습니다. 밝혀라. 찬성이냐 반대냐. 그래서 이제 그 이슈 하나를 가지고도 선거가 충분히 왔다 갔다 움직일 정도의 이제 힘을 가지는 뭐 이런 이슈인데 이게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전부 극도의 감정에 쌓여 있고 제가 그 미국 유학할 때 있었던 경험인데 이제 이 어볼션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임산부가 산부인과에 이제 낙태 수술하러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서가지고 막 야유를 퍼붓고 조롱하고 막 그 비난을 퍼붓습니다. 뭐 당신은 살인자다. 그리고 또 의사도 출근할 때 그 앞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뭐 이런 이제 반대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 결국 그 어볼션 클리닉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뭐 의사를 쏴 죽였나 그랬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생명을 존중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인 테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너무나 참담한 비극이다. 뭐 이렇게 이제 큰 보도가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이슈에 골몰하게 되면 점점 자기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고 그것도 믿은 걸 또 더 강화시키는 소망 확증 편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쌍방간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뭐 이런 거를 완화시키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은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게 뭐 아마 difficult conversation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또 합의를 많이 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 체계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생명으로 쳐가지고 그 임신 기간을 이제 한 살로 쳐주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더 그러면 원래는 더 낙태를 금지해야 되는 거에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지금 재밌는 이슈를 제기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해서 훨씬 더 관용적이죠. 예. 미국에 비하면. 근데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볼션 이슈를 쉽게 그냥 모르겠다, 뭐 그냥 각자 취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영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불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 특히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그냥 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주게 돼 있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개념이 유교 전통에 따라서 기독교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뼛속까지 그 영혼의 개념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쪽에 비하면 그 이슈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나 뭐 그 적극성, 심지어 공격적인 적극성까지를 띠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가톨릭 국가는 뭐 낙태가 아예 금지죠. 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사실 무조건 낙태를 금지한다는 게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될 텐데 폭행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경우 이건 우리가 강간이라고 부르는 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고 뭐 피임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문제가 덜 심각한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가톨릭에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인간이라고 해서 왜 그 당사자를 사형에 처하느냐. 잘못된 거다. 그 아버지를 징벌해야지 그 태어난 자식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자식을 죽이느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강간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과거에는 아주 그냥 그 고수를 끝까지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뭐 잘 타협은 안 하죠. 그것도 사회 경제학적인 배경도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노동력이고 생산력이기 때문에 그게 그 노동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강해지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버든으로 짐으로 돼가지고 인구 강국이 빈국이 되었을 때는 이제 낙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뭐 1인 1자녀 정책도 하고 뭐 산하 제한도 하고 이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 아기 안 낳잖아요. 우리나라. 안 낳는 이유는 이게 써야 될 비용이 그렇죠. 아기가 하나 더 있으면은 엄청나게 빈곤층으로 빠진다. 하나에 양육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런 비용의 개념이 늘어나가지고 시대적으로 이제 개념들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개념을 안 바꾸고 가는 걸 이제 컨저버티브라 그러고, 이제 우리 또 뭐 진보라고 하는 거는 자꾸 개념을 바꿔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결국 역사는 계속 바뀌게 돼 있네요. 그 think again 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자꾸 think again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일자녀 정책 그 think again 해가지고 이러다가 인구가 줄어들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우지가 이제 여기 이슈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아주 고집스러운 그 의견 대립된 거를 어떻게 그러면 합의해서 뭐 사회적 합의든 개인 차원에서의 타협이든 이걸 이루어 나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 방식, 토론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슈가 좀 더 복잡하고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엘고어 얘기도 이제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안에 들여다보면은 디그리가 뭐 6개로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주고 단순히 뭐 찬성이다 또 무조건 반대 뭐 이런 그 중간 지역에 많은 포지션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면 해줄수록 사실은 타협의 여지가 많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일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 제일 모를 때 제일 용감하다 그랬잖아요. 정보가 제일 없을 때 가장 용감하고 확신에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아는 게 많아지면은 우리가 다른 상대방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제 이 장에서 이야기가 이 확정 편향이나 소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직 좀 덜 됐다 이런 이야기. 덜 깼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아직 덜 됐다. 그러니까 불성숙했다. 조금 더 스펙트럼 한 6개를 다
읽고 나서도 다 그런 견해를 다 보고 나서도 네가 그런 성향을 가진다면은 이게 성숙된 성향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될 거다. 그게 성숙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 뭐 훑어가 보죠. 그래서 첫 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어려운 대화 연구소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원하는 사람 언제든지 오라. 그럼 한 20분 만에 네 상대방 하나 구해가지고 그 합의한 내용을 쭉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 이게 상당히 미국적인 방식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런 결과치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공 요인, 성공했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성공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 의견도 바꾸고 건설적인 결론을 도출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다 이런 이야기.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difficult conversation lab이고 두 번째가 이제 reverse engineer.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꾸로 한번 그 추출해봤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식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아는 게 적으면은 확정 편향에 빠지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인터넷을 보면은 이게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리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라이들이 왜 계속 있냐 이런 이야기가. 이게 왜 극단으로 더 이렇게 닥치고 있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향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되고 지식들이 많아졌는데 왜 이런 또라이들이 계속 있지? 그러니까 반향실 효과가 뭐냐니까 지하고 생각 같은 것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호회나 뭐 이런 카페 같은 데 모여가지고는 같은 생각 가진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은 점점 더 그게 이제 극단으로 몰려가고 예. 그런 거죠. 정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은 그 진영 내에서는 항상 그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돼 있는 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일관되고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의 선명성을 확보하는 뭐 그 비슷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채널만 계속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인간은 이분법 평양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중간에 하면은 이거는 어떤 진영으로부터도 자기 환영받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사쿠라라 그래, 사쿠라. 예, 회색 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색 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 편향에 빠지게 된다. 뭔가 그래서 이제 진영 논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다. 본능이다. 이런 거예요. 본능이다. 그러니까 이 본능을 억제하려고 하면은 뭐냐? 이 세상은 두 개가 아니다. 이분법이 아니다. 다분법이다. 다분법. 다분법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빨주노초 파남보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스펙트럼. 그래서 좀 더 알게 되면은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를 쭉 다 가지고 있다. 이걸 섭렵해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부족하다, 모자랐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정보를 갖고 결론에 이르게 된 성급한 결론에 빠진 자기를 보고 반성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럴 때 스펙트럼을 본 사람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복잡성을 갖다가 읽혀봐라. 그래서 복잡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복잡성에 대한 거는 진리는 되게 이제 아주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진실은 선명한데 사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규명한 거는 사실 속에서 진실을 찾는 거를
이제 수사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탐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빵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빵 나쁜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빵이 유해하다는 사람이 있고, 빵이 또 유익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에 관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는 것들은 우리가 규명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뭐예요?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그 사실을 선택하는 게 이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한 그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출발하는 것과 무엇들이 있는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게 학문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가와기타 지로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서재과학입니다.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다 발표하는 서재과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실험과 똑같은 그 결과를 재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과학하고 공학 쪽에 해당하는 거고. 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필드 사이언스라는 게 들어옵니다. 인류학적인 방법.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도를 갔는데, 인도를 점령을 했는데, 인도를 점령해서 인도의 면화를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이 anthropology라는 문화인류학이라는 방법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에서 이제 쓰는 방법론이 박물지적인 연구라고 해서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달이 했던 침팬지 연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은 이럴 때 불같이 화를 내더라, 이럴 때 되게 고마워하더라, 이러는 것들이 이제 필드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 사이언스가 이제 데이터에 관한 과학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세 번째로 학문하는 방법이 필드 서베이라는 방법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필드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서재과학, 실험과학, 그 야외과학이라고 그래요. 야외과학. 일본 아이들이 이제 말을 붙여가지고 야외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야외과학 가지고 이제 가와기타 지로가 했던 게 유명한 카드법입니다. 카드에다가 쓰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카드법이 나옵니다. 그랜트도 이제 카드법을 해가지고 6개의 카드를 갖고 이제 질문을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넘어가시죠. 나왔던 개구리, 냄비 속의 개구리는 필드 이게 적용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실험을 직접 안 해본 거지. 예. 네. 실험도 안 하고 필드도 아니고. 네. 그 뭐 보면은 물어보면 뭐 나도 그 들은 얘기다.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개구리 경우도 누가 그걸 실험 언제 어떤 조건에서 몇 번을 했는지 이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떠도는 얘기가 그 업계에서는 그냥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는 뭐 그런 얘기죠. 이분법적인 편향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논문 쓸 때 이 논문의 한계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약한 부분이 뭐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는 그걸 싹 빼고 결론 부분만 내거든요. 결론 부분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도 우리가 봤고, 뭐 휴먼 카인드에서도 봤잖아요.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혹은 그 뉴스 미디어들은 그걸 다 빼버리고 선명한 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유전학 그 완두콩 했던 실험했던 게 1대 2대 1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거기에 맞지 않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복제양 둘리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이 나왔는데 실패한 실험 결과는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빠지기 쉬운 이분법적인 편향이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 나서 새로운 학문들이 발전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여튼 8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렇게 이분법적 편향, 음. 소망 편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진실에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포지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서 합의에 근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그 방법론을 이제 그 제시를 하는데 그 임신 중절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찬반 토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찬반 토론이야말로 자기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뭐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설득당하거나 이런 이제 그 이슈가 아주 클리어해지기 때문에 그걸 좋아했는데 평행선을 그리면서 도저히 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학생 보고는 반대하는 입장을 옹호하라는 논변을 피라 그러고 또 반대하는 학생한테는 찬성하는 논변을 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왜? 자기 신념하고 배치되는 얘기를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이 옹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를 곤혹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곤혹스럽기는 쌍방간에 다 마찬가지야.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자는 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얘기를 해야 되니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라서 요걸 또 이제 한동안 뭐 예를 들어서 한 5분 동안 반대 입장을 옹호해봐라 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에 돌아가서 자기 입장을 전개하라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요 학생들 머릿속에 어떤 변증법적인 이 성숙도가 올라갑니다. 예.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옹호해보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앵무새처럼 막 반복하는 그 우리 여의도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자기의 반대 입장을 한번 옹호해보고 그러고 다시 자기 입장에 돌아오면 그때는 변증법적으로 좀 이렇게 성숙된 레벨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유치한 공격은 안 하고 좀 그래도 수준 있는 공격을 하고 또 상대방이 해오는 수준 있는 그 공격에 대해서는 그 말 맞다라고 인정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그 소위 말하는 역지사지죠. 역지사지의 방식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교수님 수업 청강을 몇 번 들어봤는데 되게 힘듭니다. 사전 준비 없이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수업처럼 뭐 이렇게 주입식 교육 뭐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는 2-3시간 동안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날. 예, 엄청 힘듭니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참 힘듭니다. 아니 근데 여기 아담 그랜트도 그 비슷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뭐 자기가 그 아이디어 숭배주의자라고 표현하죠. 자기 머릿속에 한번 옳다고 입력된 것에 대해서는 뭐 죽기 살기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숙하지 못한 자세인 거죠. 그리고 이 지적 발전도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결론, 이래도 이런 사람도 존재하고 이런 사람도 존재할 때 이제 이야기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론은 정답을 못 찾으면 다 죽거든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뭐 코비드 백신 같은 것도 지금 부작용이고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냥 자꾸 감추고 있죠. 하는데 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unidentified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저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해요. 한 10년 뒤에 갑자기 확 가지 않을까. 지금 뭐 주위에 보면은 갑자기 저도 이제 두통이 생겼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고 또 보니까 백신 맞고 났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두통,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통이 생겼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 것들이. 근데 과학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만은 이게 이런 사람도 존재하고 저런 사람도 존재하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제 같이 공존하는 과정이죠. 제가 근데 금융특위의 역사를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대 유럽 쪽에서 나왔던 3대 버블, 튤립 버블, 그다음에 미시시피 버블, 그다음에 남해 사우스시 버블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제 개선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서민들,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정답이라는 게 딱 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 회색지대 하면서 점점점 개선을 하다 보면 하는 거는 좋지만 그 과정 중에 되게 희생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저게 인류 역사를 거의 착취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여러 번 바뀌었는데 하나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지배계급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기득권층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그 백성들을 뭐로 보느냐니까 뭐 세금 내는 존재로 보고 부역하는 존재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설계를 한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바뀌자는 이야기는 그런 설계가 안 되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 이제 8장의 앞부분에서 결론이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만화를 한번 보시면은 해답으로 가는 길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단순하지만 틀린 길, 복잡하지만 옳은 길,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단순하지만 틀린 길은 엄청나게 줄까지 써가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현실이다. 이게 쉽잖아요. 이게 쉽고 네. 여기에서 또 이제 들어있는 심리는 뭐냐니까 오늘 사람 적은 데로 가면 잘못하면 내가 틀릴 수 있거든. 근데 이쪽에 왼쪽에 사람 많은데 묻히면은 내만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고스톱 쳐서 돈 잃으면 고스톱이나 포커 쳐서 돈 잃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정권에서 돈을 잃었잖아요. 기분 안 나빠요. 더 많아. 내 같은 사람이 워낙 많거든. 근데 내만 바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다 장이 이렇게 다 안 좋은데, 다 이 안 좋은데. 아, 이거 묻어가기인가요? 예. 뭐 그런 거죠. 묻어가는 걸 좋아한다. 근데 뭐 심리적으로는 뭐 위안이 좀 될는지 모르지만 돈이 나가니까 뭐 기분은 좋다고 얘기는 못 하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죠. 거기 이제 앞부분입니다. 앞에 격양된 대화 뭐 이렇게 힘들고 두 번째가 이제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 엘고아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 8장 안에서 예, 그 다음으로 챕터로 예. 넘어가는 겁니까? 예. 작은 제목으로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오늘 11시 반까지 8장 끝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뭐 네,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예. 제가 최근에 봤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해양 오염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 해양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이게 이렇게 공식화돼서 막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 어업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 제일 많이 해양 오염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어구 성부들 버리고 막 그런.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거보다는 뭐 바다에 그냥 뭐 어디 놀러 가서 뭐 쓰레기 버리고 막 뭐 이런 거만 더 부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그 어업, 그러니까 원양어업이든 뭐 은행에서 어업을 하든 그런 어업을 종사하는 쪽에서 버리는 폐기물들이나 이런 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가, 사람들이. 그건 사실 이제 어업을 하는 곳은 사실 막대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하다못해 그린피스도 대놓고 거기다가 뭐 뭐라고 못한다, 뭐, 그런 영상을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것도 사실 불편한 진실이겠죠. 예. 맞아. 불편한 진실 같은, 이런, 이제 똑같은 그 동기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제사회학적인 동기, 예. 진실을 찾고자 하는 동기, 뭐 이런 것들. 예.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런 자기 주장들이 생겨나고 그걸 또 주장하게 되고 사람들을 뭐 끌어들이게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엘고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너무 신사적이었는데 요즘 여기에서 연설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격정적이고 잘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엘고어가 바뀌었다. 뭐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기립박수도 치고 이랬다 이러잖아요. 예. 참석자 중에는 정치적 성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네. 뭐 열정적으로 하고 이런 그 전달 방식의 차이가 많은 차이를 가져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이제 그러면서 또 이게 빼딱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에단 그랜트가. 그러면 반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그랬을까? 이렇게 격정적으로 했을까?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까? 그러면 고아가 그렇게 그런 사람 앞에서도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뭐 또는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전개 방식이 에단 그랜트 전개 방식이 딱 읽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이야기하면 또 싹 뒤집어요. 싹 뒤집으면 이거 몰랐지. 그러면서 되게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러는데 또 변명을 뭐라 하는가. 나도 그때 니하고 똑같았다. 나도 나만 속은 것 같았는데 너도 속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전개 방식 항상 그래. 지금 하는 방식이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뭐 해답은 이분법 편향을 극복하는 그 출발점 스펙트럼이다. 아주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서 이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연역법과 기납법이 나와요. 그건 이제 우리 전공이신 김영철 교수 소개를. 그러니까 뭐 연역법 우리 다 잘 알지만은 결론이 먼저 있고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건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런 이제 이게 그 나오는 거고 귀납법은 어제도 해가 떴다.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다. 내일도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은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건데 귀납법의 문제점은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오류라는 거죠. 어제까지 쭉 그래왔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리라고 하는 어떠한 논리적인 연관관계도 없다는 거죠. 뭐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동안에는 태양이 계속 뜨겠지만 어느 날 우주가 다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태양이 뜨질 않겠죠. 근데 그건 뭐 귀납법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귀납법이죠. 예. 근데 이제 귀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빅데이터가 그게 그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꼭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대로 이제 연역법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대전제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죽는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 해서 독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연역법에 많이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그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의
경험론 철학하시는 분이죠.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를 한 그 사람이 대전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연역법보다는 중간 레벨의 명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논리학 예. 단호한 시간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연역법, 기납법 학자들이 이제 싸웠죠. 그래서 기납법 학자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연역법은 토톨로지다. 동의어의 반복이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부분 집합인데 예? 그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냐. 그거 반복하지 마라. 그거 토톨로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연역법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할아버지 죽은 거 알고 18대 할아버지 고조부 죽은 거 다 아는데 자 한번 보자. 소크라테스 344세 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놈이 죽었다는 거 너 어떻게 증명할래? 이랬죠.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게 이제 J.S. 밀이 나왔죠. 이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공간적 동질성과 시간적 동질성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걸 이제 기납법에서는 논리적 기납적 비약이라 그럽니다. 기납법에는 비약이 들어갔다는 거죠. 기납적 비약에 의해서 이제 그 공학도 가능하고 자연과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납적 비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시간적 동질성과 공간적 동질성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역법은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흐름을 강조하고 기납법은 결론을 직접 지지하는 이유, 근거랑 대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빅데이터 뭐 이런 걸로 다 돌아가게 된 게 이유를 알고 그 흐름을 아는 것보다는 지금 소화, 지금 뭘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죠?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 못하고 이러는 이유는 알았다. 이거 확정 편향, 소망 편향 뭐 이렇고 쉽게 묻어가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방법에서 기납법적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 러셀이 평생토록 항진명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언제나 참인 명제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사실은 연역법의 그 대전제가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좀 지나서 이제 과학기술 발전하면. 근데 그게 여태까지 공리로 인정받는 건 그대로 해야 된다. 네. 공리라고 하는 거는 증명되지 않아도 그 진실임을 갖다 모두가 인정하는 명제를 공리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공리 위에서 그 모든 사고가 출발하는 거죠. 네. 그게 그 뭐 논리학의 기본 전제죠. 기본 전제. 그래서 하여간 괴델이 나중에 더 불안정성의 원리인가로 해서 다 해결을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계속 영원히 참인 명제는 없다. 좀 그래서 싱크어게인 하자는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영원히 참인 명제는 없다라는 그 명제는 참 아닙니까? 참이죠.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역설이 패러독스가 생기는 건데 네. 뭐 하여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예. 지금 논리학 수업 시간으로 예. 지금 사실 8장 갖고도 되게 길게 해서 저는 오늘 8장 이렇게 길게 할지 몰랐어요. 아니 아까 뭐 시작에 우리 김대일 교수님은 작심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8장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연역이냐 기납이냐 그랬을 때 기납적인 접근으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 보시면은 스펙트럼 나옵니다. 스펙트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을 놓고 벌이는 대화에서 이제 277페이지 보면 삼각형 나와요. 삼각형. 네. 두 개를 선택하라 할 때 뭘 선택할 거냐. 삼각형 요쪽에서 두 개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냐, 또 요거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냐, 또 요거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또 이제 이야기가 뭐로 나오는 거 아니면 팩트 체크 이야기도 나와요. 팩트 체크. 이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 때문에 그 팩트 체크가 언제부터 유행했죠? 좀 됐는데. 그래서 내 제자가 보니까 세계 팩트 체크 위원회 위원장인가 됐더라고 보니까.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거기 참가해가 한국 위원장이 됐더라고 해가지고 팩트 체크 협회 세계적인 기자들이 하는 팩트 체크 협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실들이 많은데 이 사실들의 근거를 따지는 게 팩트거든요. 팩트하고 트루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 베이스드 띵킹이거든요. 그러니까 팩트하고 오피니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팩트는 사실에 근거한 거고 오피니언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in my opinion 그럼 아무도 뭐 나한테 논박할 수 없죠. 근데 이게 팩트다 그러면 증거를 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 때문에 세계에서 그 IT 교육, 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하던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하니까 거기서 본인이 정보를 취득할 때 제대로 취득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도 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 인터넷이든 뭐 유튜브든 SNS가 뭐 발전이 되니까 가짜 뉴스들 뭐 이상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올바른 방법론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호주나 뭐 싱가포르 이런 데를 자율 다 쳐서 봤는데 그게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육 내용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팩트풀리스라는 책도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렇죠. 거기 보면 뭐 거기 이제 그 쪽은 예방의학과 의사가 쓴 책이죠.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별 재미는 없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원래 팩트라는 게 드라이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팩트를 놓고도 얼마든지 다른 오피니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언론 부분들, 미디어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보면은 어디야? 278페이지 맨 위에 줄 보면은 전문가들이 의심스러움을 표명할 때 설득력은 한층 더 높아진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다고 소문난 누군가가 불확실성을 인정할 때 이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고 그래서 그 생각 쟁점에 한층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진 게 이게 다 매체 때문이에요. 채널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논객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상당히 많이 연구한 사람들인데 왜 똑같은 사실을 놓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논리가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둘 다 서로들 팩트라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의 농지에 원하는 팩트들을 자꾸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가져 쓰면서 이제 프레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지 전문가가 아니라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 불확실하다,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면은 더 신뢰받지 못하는 거로 간다. 예, 그런 얘기도 또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뭐 자기가 그 레퓨테이션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면 저 사람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데 듣보잡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야만 너는 아직 수업이 덜 끝났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학위 받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좀 더 천천히 좀 와라. 좀 더 통과하고 나서 와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헤드라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팩트를 갖고 헤드라인을 어째 뽑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커피에 대한 그 이야기가 278페이지 이제 카피가 나와 있죠. 헤드라인 나와 있죠. 커피가 내 좋다는 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 논문은 말한다. 커피 음용량이 늘어나면 내 해롭다. 논문에 따르면 커피는 사소한 인지 손상을 막아준다. 한 잔 더 마시는 커피가 당신의 내 해로운 이유. 이 헤드라인을 어째 뽑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기획서 정리하는 방식에서 헤드라인 뽑는 법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 헤드라인 뽑는 법이 이제 거의 한 4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유익한 것을 타이틀로 한다. 효과적인 소통 방법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반대자를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헤드라인을 뽑으면 솔깃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니까 숫자를 이용한다. 대장동의 비밀 그러지 말고 대장동의 3가지 비밀. 보통 3가지더라고요. 예, 3가지. 황제의 3가지 비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헤드라인 하면은 뽑으면 사람들이 확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부제를 이용한다. 그 비판과 칭찬 이러지 말고 비판과 칭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식으로 하면 뭐지 하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 중에서 뽑는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갖다 뽑아요. 요약하는 거죠. 5번째는 질문을 이용한다. 대장동 누가 승리할까? 이런 거. 아니,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보도자료 쓰는 거였거든요. 한 7, 8개를 작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항상 헤드라인을 뭘로 쓸까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대혁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방법을 다 써봤어요. 숫자도 넣어보고 뭐 질문도 넣어보고 뭐 ETF로 뭐 노후 자금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물음표 붙이고 진짜 문제가 없나? 막 이렇게 보게 그러니까 그 내용 그리고 하도 안 떠오르면은 내용을 먼저 다 써놓고 내용 중에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짜 저도 되게 공감이 가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저도 보도자료 쓸 때 사실 그 헤드라인에서 저희 이제 뭐 속된 말로 낚시질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잘할 거냐에 따라 달려 있더라고요. 보도자료는 왜 쓰는가 하면은 신문사에도 일하기 싫었었어. 그냥 보도자료 온 대로 그냥 실어주면 되거든. 그리고 책임도 없어. 뭐라 그러는가 뭐 온 보도자료 하면 이러면서 하면 되거든. 실었으면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책 쓰면은 이제 신문사에서 이야기를 해요. 보도자료 보내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실어줘. 또 되게 서평을 써달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걔들이. 왜냐면 저거 읽어야 될까. 네. 읽고 나서 서평을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보도자료 그냥 보내달라고.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보도자료 쓰기가.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죠. 네. 끌어들이는 방식인데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일까요? 이 가운데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에요. 이쪽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 소위 말하는 부동층들이지. 예, 안 듣는다는데 여기 많단 말이에요. 가운데 스펙트럼이 많기 때문에 이걸 끌어들이는 방식, 솔깃하게 끌어들이는 방식.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그 휴먼카인드 가지고 토론할 때 성악설, 성선설 주장하는 사람 둘이 나오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기조 연설을 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동조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발표 한 번 할 때마다 사람이 느는지 주는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중간으로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겉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되게 숫자가 한 명이 늘어났지만 성선설적으로 하나가 들어가더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다양한 걸 겪게 되니까 내 생각이 옳지 않지만은 내 심정적으로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만은 못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설득당하는 거를 상대방에게 굴복한다, 내가 패배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바꿨냐, 바꾸지 않았냐에 보다는 아까 그 평가 방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원래 주장하던 거에 근거를 얼마나 더 성숙된, 얼마나 더 폭넓게 그 바라보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설령 입장이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같은 입장 내에서도 유치하게 자기 이 입장을 옹호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세련되게 또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치하냐 세련되냐 뭐 이런 잣대로 보는 게 동시에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앞에 2장에서 2부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KKK단이나 이런 거,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 자기가 잘못된 그 빌리프를 갖고 있었던 거는 바꾼다는 거. 그렇죠. 굉장히 불합리한 걸 바꿔진다. 그걸 통해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게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가 어느 한쪽이 완전히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그게 뭐 결국 보면은 이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나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나 둘 다 나중에 가면 교육이 중요합니까? 둘 다 똑같이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한쪽이 완전히 그 찌그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안 바뀔 뿐만 아니라 안 바뀐다고 해서 과연 현실적인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엄청난 차이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성악설이 없으면은 국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 하나도 없어져야죠.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는 거는 성악설이고 체제를 갖다가 좀 잘 운영하는 거는 성선설이고. 그렇죠. 뭐 CCTV를 많이 달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성악설적인 입장에 있는 거고 성선설 쪽에 있는 사람들은 CCTV 그렇게 많이 달면 뭐 범죄가 그닥 줄어들지도 않고 대신 프라이버시 침해만 올라가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사형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형제도도 성선설 얘기하는 쪽 입장에서는 사형제도 있다고 해서 저 중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걸 폐지론자들 얘기하고 찬성론자들은 뭐 어떻게 그런 못된 인간한테 그냥 내버려둘 수 있냐? 이건 징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요즘 계속 금융경제를 하다 보니까 네. 효율성 입장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CTV도 사실은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저는 그런 쪽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악설을 떠나서 새로운 산업과 또 그걸로 인해서 파생돼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저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네요. 되게 요즘 계속 이쪽으로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갖다 이제 실용적인 거라고 그래. 실용적인 거. 네. 그게 자꾸 황준호 팀장이 지금 성악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금융에서 규제가 제일 심하고 심해야 되는 산업이 금융산업 아닙니까? 예. 고양이한테 생선 절대 맡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규제 장치가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일단 인간을 갖다 고양이로 보는 거지. 예? 생선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고양이를
지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안 된다, 저런 거 안 된다, 뭐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다 못 믿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융이 출발할 때부터 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이게 전쟁 배상금 받아갖고 금 갖고 챙겼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바로 주라 소리 안 하니까 그거 갖고 자꾸 이렇게 레버리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출발 시부터 그렇게 그 금융은 그렇게 밝은 건 아니죠. 밝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규제해야 되고 신경 써서 봐야 되고 뭐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휴먼카인드를 할 때는 좀 성선설을 돌아섰다가 다시 요즘에 현실에 돌아왔어요? 현실로 와서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이라고 얘기한 게 그냥 이거 하면 너무 골치 아프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아니, 그러니까 구름 위에서는 태양이 떠 있지만 구름 밑에 내려오면 비가 오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금융 규제라는 거는 없을 수 없겠더라고요. 예. 규제가 없으면 큰일 나죠. 예. 질서가 무너지는. 질서가 그러니까요.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고 나면 불신하는데 누가 돈을 갖다 맡겨놓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이걸 맡겨야 많이 되고 없어지는 남한테 지 재산인데. 뱅크런 일어나고 그런 거 하는 거죠.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저는 사실 그런 책도 다뤄보고 싶어요. 그 고리 대금업. 이게 사실 상당히 뿌리가 깊더라고요. 뭐 그리스 로마부터 올라가서 뭐 인간의 역사 항상 함께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 8장을 아직 지금 다 못 끝냈어. 쭉 넘어갑시다. 쭉 해가지고 예. 8장에서 또 이야기가 뭐냐니까 EQ, 뭐 IQ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EQ, 네. IQ 해가지고 그 골먼하고 피터슨하고 예. 둘 다 심리학 박사학위 가지고 꽤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둘 다 한심하다. 예. 그 조금만 공부가 덜 됐다 이야기죠. 공부가 덜 됐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지보다 둘 다 선배일 텐데 응.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가끔가다 불쑥불쑥 이렇게 건방진 모습들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 그랜트가 그 선배들 그렇게 함부로 둘 다 한심하다 뭐 이렇게 싸잡아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사람 좋다고 다 출세하고 똑똑하다고 다 출세하고 그 어딘가 중간 지점에서 있을 거고 구두 잘 만드는 사람이 예? 치과 의사가 꼭 인성이 좋을 필요 있냐? EQ가 좋을 필요 있냐?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 보면은 의사들 중에 그 아주 속된 말로 성깔이 지랄 같은 그런 의사들이 있거든. 근데 명의야. 가면 딱 고쳐줘. 그런데 뭐 그거 EQ가 좋아야지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도 모든 걸 EQ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하려고 하는 골만이나 또 피터슨처럼 EQ 그거는 1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피터슨이나 자기가 볼 때는 둘 다 피터지게 싸우고 있지만은 영양가 없는 논쟁하는 거다. EQ가 뭐 3 내지 8%뭐 성과에 차지한다 이랬거든. 그러면 무시해도 될 만한 8% 같으면 무시해도 되지. 뭐 이런 거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지. 그 이야기는 뭐라 그러는 거야? 그게 더 큰 거야. 이런 거지. 그게 어딘데? 보통 사람들 다 비슷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고 8%야. 뭐 이렇게 이야기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8%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법고시 시험 붙느냐 떨어지냐는 거는 8%가 뭐야? 0.8점 가지고 붙냐 떨어지냐? 0.1점 갖고 붙냐 떨어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자기 서사에 맞는 걸 갖다 딱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다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 아는데 그래 주장하면은 내가 약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실제 세상은 이 스펙트럼이 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펙트럼을 다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그랜트는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사회는 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극단적인 사회가 되는 거는 이 스펙트럼 자체 존재를
부정하는 집단도 있고, 그걸 갖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걸 부정하려는 사람은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이 스펙트럼의 존재를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견해를 듣자. 그러면은 이게 양극단으로 빠지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그게 이제 주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실 저 학자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그 학자분의 미시적인 내용은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사를 공부할 때 봤던 건데, 매슬로의 욕구 이론 있잖아요. 그 욕구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부각이 됐으니까. 근데 나중에 매슬로우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본인도 인정을 하고, 그걸 고쳐보려고는 했지만, 이미 딱 그게 고정관념이 딱 돼버리니까, 바꿀 수 없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단계를 되게 선호했었대요.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활용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아까 IQ, EQ 뭐 나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잖아요. 그냥 딱 그 주장만 딱 내세우니까 그것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거를 보고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주장했다는 건 사실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아까 보도자료에 그 헤드라인 쓰듯이 필요하고 보고 싶게 하는 것만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매슬로우의 6단계 이론만이 아니라 보면은 심리학에서 보면 네. 그 단계에 대한 이론들이 많아요. 음. 장 피아제의 뭐 인지 발달 단계론, 또 뭐, 예? 콜버그의 또 인성 발달 단계론, 이 단계론이 많은데, 단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치명적인 결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단계는 못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게 너무 강력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2단계와 3단계 또는 5단계와 6단계가 동시 출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딱 끝나야지만 그 다음 게 나온다. 그게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5단계는 3단계 끝나기 전에는 근처에 비치지도 않는다. 그 세상이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나?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발달 심리학이죠. 발달 심리학이 이제 아기가 크면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고, 이제 위계설은 그 단계에 이제 같이 갔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위계에 따라서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슬로우가 뭐 이야기를 했을 때, 마슬로우는 별로 명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하버드 심리학 교수들이 그대로 뭐 엘더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동기 이론과 위생 이론 이래가지고, 위생 이론은 낮은 단계의 욕구들, 그 하이진 이펙트, 뭐 그다음에 모티베이션 이펙트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 그걸 발전을 시키는데,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생각 자체도 못했다는 거죠.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계속 발전하는 거고, 그것 갖고 나중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최저임금도 그런 거거든. 사회 안정망도 막 그런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전하는 단계들이죠. 임률도 이제 그걸로 결정이 되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느냐.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위생 이론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은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것 갖고 또 인정투쟁이란 또 이야기 가지고 내가 받는 거에 따라서 내 값이 결정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자꾸 발전하는데, 그런 이제 논란의 그 단초가 되었던 걸 제공한 게 마슬로우죠. 그래서 네. 하여튼 이 단계로는 생각보다는 그 큰 함정이 있기 함정이 때문에, 있죠. 함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뭐 3단계가
그 2단계 나오기 전에는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경험론적으로 그렇게까지 똑 부러지게 사람들이 또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공자가 제일 먼저 했대잖아요. 발달 심리학을 해가지고 입하고 뭐 부록하고 뭐 순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발달 단계거든. 발달 심리학 단계인데 그렇죠. 지켜보고 느낀 것들을 갖고 뭐 50대 지천명 뭐 이런 것도 사실 단계론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발달 심리죠. 네. 거기 단계론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60대가 가면은 지식의 평준화, 70대가 나오면 재산의 평준화, 80대가 나오면 아니지 60대가 나오면 미모의 평준화. 전부 다 평준화가 된다고. 제가 사실 진행자로서 빠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응. 제가 또 괜히 메슬로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같이 8장만 나오고. 가지고 지금 응. 1시간을 넘게 생겼거든요. 무지의 장막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지장막 얘기. 네. 무지의 장막. 예, 우리 김영철 교수님 무지의 장막 좀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제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중세 시대 때 말이죠. 재판을 할 때 배심원을 쓰면 그 배심원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가면을 쓰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왜? 같은 동네 사람을 재판하는데 자기 배심원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이 입장을 뭐 유죄다 무죄다 하면은 항상 이 소송에는 쌍방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뭐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어느 쪽 편을 들기도 이 안면이 부딪혀서 힘들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다 가면을 쓰고 나왔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한테 숨기는 거죠. 근데 지금 롤즈가 얘기하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장막 뒤에 누가 있냐면 자기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체적인 성향을 가진, 뭐 예를 들면 남자고 60대고 뭐 과거에 교수를 했던 경력이 있고 한국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의 나 자신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사람들이 전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가장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무지의 장막 뒤에 들어가면은 담보되는 것이 뭐냐면 공정성이 담보된다 해서 이제 그 롤즈가 얘기하는 무지의 장막이 됐는데 이 아담 그랜트가 여기에서 차용해 가지고 오는 방식은 자기가 주장하는 결론이 어디에 이를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 결론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끌고 갈 텐데 자기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라 그러면 그야말로 증거가 보여주는 대로 팩트가 우리한테 안내하는 대로 가서 결론에 부딪히는 그게 가장 공정한 결론이라는 거죠. 예, 오픈엔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픈엔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학생들 중에 이제 저한테 논문 지도를 옛날 받을 때 보면은 교수님 제가 이 A 명제를 증명하는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증명하는 논문을 꼭 괜찮으니까 써봐라 했더니 한 6개월쯤 뒤에 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증명하는데도 뾰족한 수가 안 나와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논문 결론을 이렇게 맺어라. 나는 A라는 명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내 논문의 결론이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증거를 모집하고 그 연구를 했으면 무조건 논문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A라는 명제가 옳다는데 성공하면은 그게 또 논문의 결론이 되는 거고 A 명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 하는 것도 또 논문이 되는 거고 결론은 항상 오픈엔드로 돌아가는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의 장막이 그 복면가왕을 만들었잖아요. 복면가.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세계를 갖다가 히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난립니다. 그 MBC 거를 갖다가 미국에서 로열티 주고 사갔다고 그러대요. 예, 예. 예, 예. 어, 그거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복면가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근원이 롤즈의 무지의 장막.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그 복면가왕은 자기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예. 남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건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롤즈의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히든싱어도 비슷한가요, 그러면? 아니, 복면가왕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남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이제 하는 거죠. 아니, 그거 조금 다른 거. 좀 다르죠, 이거는, 조금 히든싱어. 다른 개념인 것 네. 히든싱어 보셨어요, 교수님? 봤죠? 같아요. 네. 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부르는 거죠. 네. 자기는 자기가 그 오리지널 가수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남한테 이제 최대한 모창을 함으로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수출이 됐다고 그러길래 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히든싱어도 외국에서 프로그램 이거 뭐라고 그러지? 로얄티인가요? 뭐 이거를 수행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 그랜트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접근했던 이 파트가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파트에서 상당히 얘가 뭔가 설명하고 싶은데 잘 안 잡히는 것들을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복합적인 감정은 야, 이거 아닌데 내 뜻은 이게 아닌데 또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선택하기는 싫은데 또 선택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감정을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감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게 변화의 단초라는 거야. 그러니까 think again의 단초가 되는 게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거라. 그래서 복합적인 감정을 설명하는 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대문이 이제 290페이지 상반 위에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복합적인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납법적으로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을 상대방 관점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대화의 단초를 찾는 거라. 그래서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증거를 접했다 하면서 그 291페이지 도표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도표로. 그러니까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그래프인가 이래 봤는데 그 왼쪽은 비생산적인 대화예요. 오른쪽은 생산적인 결론을 낳게 한 대화의 감정의 기복들이. 그래서 감정의 기복들이 이렇게 많고 복합적인 감정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변하더라. 의견을 변하더라. 그래서 아주 딥하게 토의도 하고 시간도 많이 갖고 이렇게 가더라. 변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3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요걸 갖다가 찾아내라. 요거를.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인데 얘가 실험하고 그 결과를 갖고 사람을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왼쪽의 도표는 비생산적인 도표고 토이고 오른쪽은 생산적인 도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이제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흥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기쁨을 맛본 사람이 이제 다니엘 카너만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또 선전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시 생각하기를 방해하는 거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을 억제하는 거라. 그래서 감정을 증폭시켜라.
상대방을 흥분시켜라. 근데 이 앞에서 대전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자기는 감정이 개재되면 안 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틀렸다는 거지. 그 읽으면 내 기분 나쁘다고, 이게 책 읽을 때 보면은. 그렇지, 대화에 감정이 개재돼서는 안 되지. 나도 이렇게 갔는데 얘가 또 싹 뒤집거든. 다시 생각하기에도 명수지만 뒤집기에도 명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중성과 역설을 수용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성과 역설을 느낄 때 그때 니는 고수다, 이런 이야기. 그거 혼돈스럽고 괴롭고 이러면은 아직 가수다, 이런. 그래서 이게 지적 오만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그랜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예. 말로는 뭐 확신에 찬 겸손함이라 그러지만, 예. 겸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함을 위장한 예. 오만함이 또 그 뒤에 예. 오만함이. 그러니까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가 대가가 이렇게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는 지가 올라간다고. 지는 대가다, 뭐 이런 거. 아니, 이게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계속 찍으면서 느끼는 게 바둑을 수담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과 손으로 나눈 대화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보통 기존에 책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책을 읽는다, 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김도희 교수님하고 김현주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자와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 사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까지 느끼기엔 사실 좀 버겁죠? 보통. 그리고 이렇게 뭐 300페이지 넘는 책들을 보면서 이런 문구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저자가 이랬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뒤집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재밌네요, 진짜.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부를 이렇게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게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서 내가 봤단 말이야, 이거를. 아니, 나는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나는 한 번 본 책은 절대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이걸 하루 만에 토의를 다 했으면 내가 그냥 끝냈을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 주일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한 부씩 하려고 그러니까, 또 보게 되더라고. 예,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한 번 본 사람하고 두 번 본 사람하고 차이점이죠. 두 번 볼 때 이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게 의도도 보이고. Read again. Read again. 예, 그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이게 좋은데요, 그 표현? 예, 저희 아직 이 프로그램명 안 정했잖아요. 못 정했잖아요, 아직. 그렇죠. 예. read again. 책 2번 읽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 진행하는 거 쓰면서 한 번 보고 최소 2번 정도는 보는데, 이 싱크어게인 특히 지금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찍는 시간이. 지금 9월 거의 8월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저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말했듯이 2부를 제일 재밌게 봤고, 사실 3부는 좀 빨리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8장에 3부가 실제로 이제 조직이나 이런 데 회사에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특히 이제 정치가들,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게요, 진짜. 특히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토론이나 이런 거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사실 토론들이 유치하죠. 소위 말하는 수준 있는 토론이 잘 안 되죠. 네. 제일 유치한 토론이라는 게 인신공격하는 거거든. 예. 그렇죠. 인신공격하는 거거든. 네. 제가 15년 전에 행자부에서 토론법에 대해서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 1년 쓰더니만 그다음 안 쓰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토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정규 초중고 K12 쪽에 정규 교과 과정으로 넣어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필요합니다. 이제 달라질 게 대안학교에서는 거의 토론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저도 특목고 쪽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수업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발표하고 계속 뭐 조 단위로 같이 협력 사업 수업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점점 이제 우리 사회도 점점 고도화되고 할수록 사실 이런 스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양화되고 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사실 대화로 풀어나가야 될 경우가 많은데 건전한 토론 방법이 이제 익숙해져야 좀 원활하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막 이분법적으로 계속 네가 옥내 뭐 계속 이렇게 죽자사자 싸우면 사실 이기더라도 사실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렇지.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8장이 참 재미없기도 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쉽지 않았겠죠. 예. 어려워. 예,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었겠죠. 예. 이 8장 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실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쓴 것 같아요. 특히 김재우 교수님이 지금 싱크 어게인 하면서 상당히 애덤 그랜트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아니 전에 처음에 할 때는 뭐 싱크 어게인 이거 뭐 간단히 제낄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중간에 그 싱크 어게인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싱크 어게인에서. 싱크 어게인에 대해서 싱크 어게인 하시더라고. 네. 그 좋은 자세. 대학은 수업 과목이 의사결정이거든. 아, 이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 그러면 예. 그 다음 장으로 가죠. 교과서 다시 쓰기. 아니 이제 12시에요. 그래서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럼 8장으로 끝낼까요? 오늘 8장으로 끝납니다. 네. 자, 그러면 8장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거로 끝내죠. 제가 지금 네. 밖에서 지금 빨리 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거의 뭐 리드 어게인으로 8장을 상당히 또 친절하고 주의 깊게 또 다 조목조목 다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되게 상당히 8장이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저와 저처럼 8장을 이렇게 재미없고 해가지고 또 휙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금과 옥조 같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우리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읽어보실 때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하여간 오늘 또 8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